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것이다. 이화영 부지사가 남들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똑똑히 보셨다. 이것이야말로 사필 규정이다. 왜냐하면 이화영 그 부지사가 작년에 녹취된 접견 김영태 변호사와의 접견 장소에서 절대 녹음돼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녹음이 되고 녹취가 된 이 내용에 이화영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라고 말한 대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그 영상 압축된 걸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7월 12일에 이화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한번 틀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응.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인신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그 변호사비 대학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는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정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학법 아니면 저희가 냈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뇌물로 또 더 줬다. 현금으로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터트려도 이미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변호인 대남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 때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사실을 굉장히 또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져가는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문제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예,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뭐 굉장히 긴 녹취록 중에 저희가 이 녹취록도 입수해서 저희가 뭐 다 이게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 녹취록 중에 전날 주진우 의원이 오픈한 청문회에서 이렇게 공개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고 저기 녹취가 돼 있습니다. 저거 외에도 녹음이 다 돼 있는 거고 저 녹음이 돼 있는 거를 이제 학산합독 속기 사무소네요. 여기서 녹취로 풀어서 이게 아마 지금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돼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왜 이게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부메랑이 된다 그러냐? 제가 그거를 6가지 포인트로 짚어서 하나하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 따라오시면 이 관련돼서는 가장 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알고 계시는 이 대중이 되실 수 있고 또 이재명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대화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도대체 저 청문회를 왜 했나? 정청래 위원장은 왜 자충수를 뒀을까? 자, 왜 이 청문회를 했느냐? 말씀드리죠. 잠깐 모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왜냐하면 이게
그 대북 송금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방북 사례금 같은 걸로 북한에게 거액의 수백만 불의 돈을 쏴줬다. 이거를 이화영 지사 부지사가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바로 이 그 범죄의 얼개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초반에 이재명 지사가 보고했다는 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하다가 작년에 한 5월쯤에 사실은 보고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법정에 와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변호인이 좀 바뀌고 그래서 바뀐 변호인이 지금 이 목소리 들으신 김영태 변호사라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저와도 예전에 잘 알았고 굉장히 검을 제야 진보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진보 진영의 변호사긴 한데 저는 다른 그런 거와 상관없는 다른 사건 취재로 좀 친해진 적이 있는 김영태 변호사라고 변호인을 바꿨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너 사실은 진짜 보고한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잖아. 보고 안 했다고 하고 싶었는데 검찰이 압박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진술 번복해. 그래야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이 모든 당신의 혐의라든지 당신이 감옥에서 짧게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앞길이 뚫리는데 이렇게 할 거야라는 취지에 제가 이건 뭐 워딩을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의 진술 번복을 위해서 변호사까지 바꾸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불러다가 저 엊그제 청문회에서 맞지? 회유 압박이 있어서 바꾼 거지 라는 얘기를 하려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의 법사위는 자 이거 불러다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휴식도 주고 양복 입혀서 구치소에서 잠깐 나와서 숨 쉴 시간도 주고 또 정말 막 압박을 받은 것처럼 얘기도 막 할 수 있게 해서 국민들한테 선전도 하고 이건 뭐 일거양득 일거삼득 저 뭐 정말 뭐 도랑치고 뭐 잡고 하는 이런 식의 아주 좋은 수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주진우 의원이 저 녹취록을 탁 틀면서 이거 뭐야? 아니 저렇게 은밀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무언가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나 정치 자금에 관련해서 뭘 알고 있다는 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매우 두렵다. 제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서는 그야말로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왜 했나? 이화영 불러서 휴식도 주고 이화영이 압박당해서 저렇게 진술 번복했다는 거를 반천에 알리려고. 왜 자충수 뒀나? 저런 녹취록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저런 게 청문회장에서 주진우 위원회에서 딱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듣게 이게 뭐야 하는 일이 몰랐으니까.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신성한 국회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것 같다. 이화영의 발언들은 이재명과 김성태의 관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뿌리 깊은 사이임을 암시한다. 아마 이런 암시를 꽤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꽤 많은 국민들이 암시를 받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 녹음을 왜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녹음을 왜 했을까? 이게요. 저는 구치소에 가면 변호사가 특별 접견을 거기 들어와 있는 이제 수감돼 있는 이 피고인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뭐 피고인이거든 어쨌든 피의자든 접견을 할 때 녹음하는 게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저런 접견장 특별 접견을 위해서 들어가더라도 휴대폰 다 반납하고 혹시라도 녹음기기 있나 그런 거를 구치소에서 다 해서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잘못하면 저런 걸 혹시라도 녹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는데 왜 저런 녹음을 했을까?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 김영태 변호사가 일단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를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제 저런 접견하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형을 낮춰주고 이화영 부지사가 되도록 감옥에서 적게 있고 되도록 죄를 덜 받게 하려는 노력보다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주고 되도록 무죄가 나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저런 녹음을 했을 것이다. 저거는 김영태 변호사도 인정을 했어요. 녹음했다는 건 뭐 정보를 하는 차원에서 했다. 그리고 저게 불법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영태 변호사도 잘못하면 이제 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저 부분을 김영태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고 그걸 녹음해서 그 부분을 사실은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번복은 사실은 압력에 의한 거짓말이었다. 이걸 입증하려고 저걸 녹음한 것 같아요. 사실은 김영태 변호사가 민변을 창립한 변호사고 연세도 아마 56년생쯤 됐으니까 연세도 이제 꽤 되셨고 꽤 진보 진영에서는 거물 변호사입니다. 저는 뭐 제가 뭐 이런 그 정치적 사건은 아니었고 예전에 제가 그 사회부 쪽 기자를 조선일보에서 했을 때 그때 치과 의사 모녀 살해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인 남편이 출근한 이후에 외과 의사인 남편이 출근한 직후에 치과 의사인 그 부인과 아주 어린 딸이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아주 큰 사건이었고 결국은 그 남편이 1심에서는 뭐 사형 뭐 다시 뭐 나왔다가 뭐 2심에서는 이렇게 뭐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에 가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결국은 무죄가 나왔는데 이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냈던 변호사가 김영태 변호사였고 제가 그때 이 사건을 굉장히 오래 취재했었기 때문에 그때 김영태 변호사하고는 꽤 인간적으로 친해졌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연락드린 지가 좀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태 변호사께서 그 가족 상을 당했을 때 제가 갔을 때도 이제 김영태 변호사가 저 진보 진영 변호사니까 거기 이제 그 상가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뭐 저를 소개하면서 여기 장원준 기자인데 제가 조선일보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기자다 뭐 이런 농담을 하셨을 정도로 뭐 그런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아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김영태 변호사가 했던 다른 변론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 양반이 맘만 먹었으면 정말 뭐 진보 진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이라든지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자리의 현직에서 뭔가를 누리거나 그렇진 않아서 진보 진영에서는 열심히 하고 그거를 막 현실적인 출세로 이렇게 치환시키지 않았다라는 비교적 그런 평을 듣고 있었는데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대표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사로서는 어겨서는 안 될 그런 규칙들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 한 거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오죽하면 이런 이 연세가 있고 좀 연로한 거물 변호사마저도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에 이렇게 활용돼서 개인의 커리어를 이렇게 망치게 되는 일이 생겼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이 민주당의 안팎에서 정말 교묘하게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치열하게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감과 극도의 아주 그 추진력으로 상대방 진영에 보기엔 참으로 모질게 그리고 무도하게 폭주하듯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이재명 구하기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녹음은 그래서 제 결론은 김영태 변호사가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를 위해서 이화영으로부터 사실은 진술 번복은 검찰이 저를 겁박해서 한 거예요. 이걸 이끌어내고 그걸 보관하고 어쩌면 증거로도 쓰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유력한 추론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녹음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을 못해요. 저기 가서 아무리 변호사라 그래도 녹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변호사가 접견할 때는 변호사 접견과 또 이 변호받을 권리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 교정 당국에 있는 교정 당국의 그 공무원들이 교정 공무원들이 들을 수는 없는 왜냐하면 두 사람 대화를 들으면 교정 당국이 그걸 이용해서 다른 데 어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을 수는 없지만 그냥 어떤 걸 하고 있나 볼 수만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하고 두 사람 내용은 못 듣게 합니다. 대신 그 내용을 녹음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두 사람이 변호사로서 접견하고 변호하는 이런 정보만 주고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했을까? 들어갈 때 분명히 휴대폰도 반납하고 뭐 다른 기기도 녹음할 수 있는 기기는 반납하고 녹음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이 위반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법 규정이 있다고 하고요. 변호사에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김영태 변호사도 본인이 녹음했다는 걸 인정했고 그 어떤 경우는 뭐 교정 당국에 특별한 양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거에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교정 당국도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아마도 추정컨대 김영태 변호사가 그거를 녹음할 수 있는 이를테면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칠 수 있으니까 그 노트북에 뭔가 녹음 기능을
작동시켰든지 아니면 뭐 다른 조금 녹음하기 편한 그러나 보기에는 녹음기처럼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볼펜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필기도구 같은 녹음기구를 사용했나? 현재로선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교정당국이 모르는 다른 기기를 통해서 녹음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거를 이화영 피고인 했을 수는 없잖아요.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사람이 수위 입고 나와서 거기서 얘기하는데 거기 어디 녹음기를 갖고 나와서 녹음했을 리는 없고 그 장소에는 이화영 씨와 김영태 변호사만 있었으니까 이화영이 못했다면 김영태가 했을 것이다. 김영태 변호사는 어떻게 했을까? 휴대폰은 반납했을 것이고 아마도 노트북 내지는 필기도구처럼 보이는 녹음기구를 사용해서 몰래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몰래 했고 법규 위반이다. 이것 때문에 김영태 변호사는 물론 이제 연로하시니까 뭐 큰 아주 그 적극적인 왕성한 변호인 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에서 징계를 크게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처음 지난번에 이 청문회에서 이제 주진희 의원이 이런 녹취를 틀었을 때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어떻게 녹취록을 구했어요? 이화영 피고인도 어떻게 구했느냐 했는데 주진희 변호사가 하여튼 이거는 검찰을 통해서 얻은 건 아니고 출처를 안 밝히는 건 민주당도 늘 이런 국회에서 폭로하거나 공개할 때는 출처 안 밝히는 게 아주 출처는 안 밝힌다 그러나 이게 출처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주진우 의원이 했어요.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한 것이 훨씬 불법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스스로 법정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녹음 자체는 불법적이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쩌면 이게 불법적인 녹음이니까 이게 증거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법조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녹음한 거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거 능력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설이 다수설로 인 것으로 보입니다.